네, 준도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적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좀 기초 지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생태학이라고 하는 말과 환경학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생태와 환경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하고 계시는가요? 생태는 우리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 생명들 그리고 뭐 물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이제 개념이었고 환경학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태학은 당연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생물과 환경 사이 그리고 생물과 생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에른스트 해켈이 1869년에 처음 이제 주장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생태학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학문이 발전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사실 우리 사회 안에서,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라고 했던 그 지점이 바로 코로나 시기였어요.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왜 발생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이게 천재지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기독교계에서는 뭐 중국이 뭐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랬다는 등 뭐 그래가지고 우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혐오적인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시작이 된 건데, 박쥐가 적도지방에서 살아야 되는 그 박쥐가 이제 그 서식지를 이제 위로 올라온 거죠. 이제 자신들의 그 종의 그 박쥐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온대 지방으로 올라오면서 박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 체계가 없는 생물들에게 그게 이제 옮겨갔고 그게 이제 인간으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설명이 가장 이제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설명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박쥐들이 서식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구가 너무나 뜨거워졌으니까. 그 위로 가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걸 이제 정확하게 뭐 자료를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어쨌네 저쨌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연구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쥐가 적도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위로 올라왔다.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지금 그 생활 반경이 우리의 지금 삶의 그 이제 그 방식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지구가 이제 종의 이동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실 종의 이동이 박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종들이 계속해서 북진하고 있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태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봐야 합니다. 그 서식지를 잃고 자기들이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그 생활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왜 그 생물 종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가? 이동을 해서 살아남으면 다행이에요. 이제는 멸종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하는 종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태적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생태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저 날아가는 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생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죠. 뭐뭐이즘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의가 되는데 생태주의와 환경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거기서 파생이 됩니다. 생태주의와 환경주의를 이제 가르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사회적, 정치적, 생활 양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하는가입니다. 환경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2000년 넘게 살아왔던 인간이 생태적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생태적인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방식에서 바꿔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웬만하면 걸어 다녀야 됩니다. 자동차 사용하는 거 웬만하면 지양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식습관들 굉장히 육류 중심의 그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류를 키우기 위해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곡식을 많이 키워야 되고 그리고 사료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제 그 소가 이제 방귀를 뀌면은 메탄가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소의 그 개체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메탄가스가 더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슬픈 통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는 육지의 면적을 100이라고 놨을 때 인간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 야생동물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그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통계를 찾아보니까 야생동물이 1.5%를 차지하고 있대요. 인간이 98.15%죠. 98.5%를 이제 차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의 개체수가 굉장히 이제 그 급격하게 변화하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물이 바로 닭입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르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소와 돼지를 안 먹는 국가들이 있지만 닭은 다 먹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닭이 뭐 280억 마리다, 뭐 이렇게 추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생각을 했을 때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하는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특히 또 경제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하는가에 따라서 생태주의와 환경주의를 크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제하면 생태주의인 것이고, 전제하지 않으면 환경주의라는 것이죠. 이 생태주의와 환경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녹색 성장입니다. 뭐 그린 뉴딜이라고도 이제 얘기도 하고 녹색 성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학적으로는 참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요즘에 이제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그린 뉴딜이나 녹색 성장을 보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되었던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녹색 성장,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왜냐하면 생태주의하고 환경주의의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극단적으로 뭐 생태주의로 갑자기 갑시다라고 했을 때 사회가 따라오질 못하니까 환경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생태주의적인 요소를 거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국가에서 채택한 녹색 성장의 정의를 보면 사실 생태주의적인 그런 면목을 이렇게 막 접목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뭐 국민 총생산량, 뭐 GDP가 막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뭐 경제 수지가 이제 얼마나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제라고 하는 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화폐 경제 안에다가 그걸 수치화 시키는 건데, 지구가 지금 언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미 지구 3개 분량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요? 뭐 이제 화석 발전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핵 발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얻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의 이 편안하고 효율적인 삶의 시스템들을 이렇게 구축을 해놨는데, 지속 가능해서 계속 치출을 하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핵 연료를 그렇게 사용을 해서 발전을 계속 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탄소 배출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탄소 배출이 계속 이루어지면 지구의 표면도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멸종을 하게 된 그런 수치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일단 자원 소비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시출을 해서 얻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개발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핵 발전을 한 다음에 그 핵 폐기물을 계속 어디다 쌓아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디다 쌓아놓을 거예요? 최근에 일본이 핵 오염수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방류를 해버렸죠. 이게 방류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사실 투기하느냐, 방류하느냐, 이건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사실 바닷속에 원래 방사능 오염수가 존재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방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바다 입장에서 보면은 투기를 한 건데, 인간 입장에서 그걸 방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태주의와 환경주의의 입각에서 녹색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이거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사업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업이 4대강 사업이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확 오시죠. 뭐 생각을 해보면 강을 녹색으로 메꿨으니까 뭐 그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녹색 성장이라고 녹색 사업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생태주의와 환경주의에 입각해서 녹색 성장,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게 정말 환경주의적인 그 요소 안에서 우리가 생태주의에 입각한 어떤 요소를 접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겉포장지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생태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그 정책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개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할 때 우리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생태적 관심을 위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기초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제 더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고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